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울새, 우리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1980년대 군부 독재의 어떤 억압 속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감옥에 갇혀버리는 어떤 군부 독재의 살벌함,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사회 구조적 모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자들을 더 챙겨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 어떤 가난함으로 몰아넣는 부익부 빈익빈의 여러 정책들, 가진 자들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들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악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운동을 하면 그 당시에는 왜 시끄러운 소리네 하면서 그대로 잡아가서 감옥에 넣어버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감옥에 갇혀버린, 목소리를 내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남편과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여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의 5살 난 딸의 그 마지막 슬픈 대사, 그렇죠? 동굴 속에 있나봐, 요 대사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봐야겠죠. 자,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고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뛰어들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그들이 겨냥하는 사회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이 사회는 잘못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강한 자, 뭐 예를 들자면 돈을 버는 자들만 돈을 벌게 되고 약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고, 실제로 1970, 80년대에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만약에 시급이 100원이면요. 시급이 100원이면 내가 10시간 동안 일해도 1,0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밥 한 끼도 못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개인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 거죠. 시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옛날에 1970, 80년대는 더 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소설은 1980년대 군부 독재 속에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군인이 독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져. 내가 사회의 목소리를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사회의 기득권, 그 사회의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박탈당해버리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당연히 내가 사회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떤 행위인데, 1980년대에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내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박탈당하는 살벌한 사회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지금 남편이,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죠. 이 경주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 범죄자, 뭐 엄청난 뭐 흉악범이 아니라 사회운동하고 이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겠죠. 자, 근데는요, 그 당시에 자유의 목소리를 내다가 자유의 박탈로 인해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그 남편도 있겠지만, 그 남편의 아내, 그치? 그리고 딸,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인 그녀, 그 남자의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딸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겪고 있는 눈꺼풀의 격려는 남편은 사회운동하다 잡혀가 버렸어. 면회소에서 만났었죠.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시켜보면요, 보기에서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시킨다고 했고, 저 위에 지문 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익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됐는데 익숙해, 그러면 내면의 불안마저 일상적인 것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삶을 나타낸다. 보기와 지문의 A를, 보기와 이 A를 참고하면, 그리고 기억, 쉽게 얘기해서 보기하고 지문을 잘 연결지으면 1번 선지가 정답으로 나온다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슬픈 소설이어가지고 또 F들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쭉 배경묘사로 잡네요.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이 그녀가 남편을 감옥에 보낸 다음에 슬퍼하고 있는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녀의 심리에 몰입할 준비를 좀 하시면서 눈꺼풀이 빠르르 떨렸다, 익숙한 증상이었다까지 정리하시면서 그녀의 불안 심리 이해하시고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낭하는 복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을 들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냥 사전에서 가볍게 찾아가지고 돼지꼬리 땡땡 하셔가지고 정리해 놓는 습관. 그 단어를 어휘노트로 만들지 않아도 좋아요. 그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한번 찾아보고 눈으로 익히는 습관 자체가 여러분들 국어 어휘력을 상당히 올려주고, 사실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휘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화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모르는 어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험지를 읽을 때 상당히 까다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애매하게 알고 있는 어휘들이 많고 모르는 어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 앞뒤 문장과 앞뒤 상황을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추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를 평소에 많이 외워두시고 많이 정리해 두신다면 쌓이거든요. 이게 다 쌓여서 여러분들이 글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면회실의 모습이고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인데요. 둘 다 포인트는 뭡니까? 힘이 없습니다. 둘이 단절되어 있고요. 둘 다 딴소리를 해요. 이거 보이죠? 그냥 이제 여름이 다 지나 보네 대답을 한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 쇠마을 건너오면 마늘이 왔다. 그치? 결국에는 계속되는 헛손질. 이 표현이 너무 마음 아파요. 둘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인 거죠. 만져볼 수도 없고 같이 뭔가 계획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남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랑 지금 뭔가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화가 지금 겉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에서 보시면 대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옴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실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현재고,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본다, 보낸다, 봤다가 아니잖아요. 니은다, 니은다, 니은다가 전부 다 현재형 시제니까 기억 맞는 거 니은, 과거 아니잖아요. 이거 회상 아니고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말을 주고받고 있는 면회소의 현재 장면이니까 니은은 고르시면 안 되고 디귿, 큰 따옴표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까지 그 슬픔의 모습까지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 정답은 4번 고르는 거고요. 니은에다가 제가 왜 정답도 아닌데 밑줄을 쳐놓고 필기를 해놨냐면 사실 이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구나. 개연성은요, 그럴싸한 상황, 그럴 만한 정도, 이게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그럴 만한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소설은 회상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회상 장면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요. 독자들에게 현재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상 장면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거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현대소설을 읽을 때 과거를 세련되게 읽는 태도가 있어야 돼. 과거가 딱 나오면 그냥 과거다 표시,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현재 이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라던가 이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연, 아주 깊은 저 너머에 있는 과거의 사연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과거를 잘 내가 이해하는 순간 내가 현재 이 인물의 심리에 몰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 과거를 잘 읽어봐야겠다. 이 인물의 사연을 잘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독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다 라고 넘어가실 거 아닙니다. 과거를 읽으면서 오케이, 이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 이 인물의 심리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겠다 라는 태도로 여러분들 글을 읽으셔야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현대소설은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몰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리를 몰입하고 심리에 몰입하고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 그 사연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A는 과거는 아니었지만 이 문장 자체는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문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면회가 끝난 다음에 슬퍼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무기력함과 슬픔과 불안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쭉쭉 글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중략 부분 줄거리는요. 아이고 슬퍼라. 남편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그녀 가은은요
딸 경주를 둘이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동물원에서 악취를 맡아요. 이 악취를 맡으면서 누굴 떠올립니까? 남편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에게 악취가 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이 악취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 이 세상에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사회의 문제들, 이 사회의 쓰레기들, 시궁창 내가 치워야 돼.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썩고 있는 쓰레기,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맞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지가 이해가 되겠죠. 썩고 있는 쓰레기와 막혀있는 시궁창은요, 감옥에 갇힌 후에 겪었던 폭력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 전 남편이 반드시 치워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회적인 모순, 사회구조적인 모순, 사회의 문제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다. 3번 선지가 옳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악취를 맡으면서 이 악취를 제거하고 싶었던 남편을 떠올렸고요. 새를 보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서는 새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새는 힘이 빠져있는 억압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의 목소리, 꾀꼬리 소리, 이 소리가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새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새의 날개가 자유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새소리가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새는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새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 새소리가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방울새 자체가 이제 나오는데 제목이니까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겠죠. 이 방울새는 어떤 존재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 없어? 왜 노래를 부르지 않아? 방울새가 이 소리를 안 낸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뭐야?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 한때는 시원하게 나는 에너지 넘치는 존재였으나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 누구? 남편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방울새를 통해서 나의 슬픔의 내면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슬픔 자체가 내면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울새가 울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거고 도대체 방울이 어디 갔을까? 너 방울이 어디 갔길래 이제는 울지 않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과 목소리를 잃어버린 방울새를 동일시하면서 이 방울새에 대한 슬픔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방울새하고 남편, 한때 자유로웠던 존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슬픈 대사가 나옵니다. 방울새가 동굴에 살고 있구나. 그 말이 꼭 아빠가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으로 그 딸의 대사 속에서 다시 한번 슬픔을 느끼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1980년대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과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슬픔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또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이런 작품이었고요. 결국에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방울새는 운 적이 없었죠. 오히려 방울새는 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상실한 존재 남편과 동일시되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4번까지도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연결지어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인 이상을 실현하더라 구속된 남편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 부재 속에서 그녀는 침묵과 단절의 현실을 체감하고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방울새의 침묵을 통해서 그 고통 자체를 내면에 깊숙이 드러내고 있는 내면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 아내의 고통의 내면화 속에서 여러 슬픈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 마지막에 딸의 그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문장, 이 소설, 현대소설 1980년대 군부 독재의 문제점을 함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면별로 요약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꼭 읽어보고 싶었던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이 비단 재산에만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실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시하면서 등급 잘 나오고 실력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해요. 내가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겸손하지 못하면 메타인지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맞는가?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때 겸손하되 없을 때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등급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점수 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어 있을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직업 이런 것도 여러분 얘기 못 하시면 안 돼요.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을 뜨겁게 만드는 꿈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내시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점수야 내면 되는 거고 모자란 게 있으면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있을 때 겸손하지만 우리가 실력 아직 없을 때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내가 나아가면서 그 실력을 하나하나 채우고 간극을 좁히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시도하지 않는 게 별로인 거지 시도하는 것 자체 너무나 멋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